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5년 6월 21일에 실시됐었던 법원직 한국사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시험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 보신 분들,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맞았구나, 틀렸구나. 혹시라도 내년 시험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이후에 고득점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전체 총평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법원직 한국사 난이도 뭐라고 할 수 있나,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 이렇게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극과 극이다. 극과 극은 서로 통하나요? 그런 의미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극은요, 높은 난이도 출제 비중, 그 다음에 낮은 난이도의 출제 비중, 요 양극단, 지금 우리네 현실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극과 극의 비중이 높아졌어요. 높은 난이도, 낮은 난이도 비중,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중간 난이도가 좀 줄었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어려운 건 좀 어렵게, 쉬운 건 좀 쉽게, 문제를 풀면서, 어려워, 그 다음에, 좀 쉬운데 이거? 그래, 갑자기 또 어려워. 요런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시험, 문제 비중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리고요, 현대사가 요번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뭐 시험 보신 분들은 현대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지?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살짝 예상됐던 요런 측면이기도 해요. 작년 시험에서는 현대사가 하나도 출제가 안 됐거든요. 아니, 현대사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냐. 한국사 단원별로 대단원,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사가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냐라고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반작용 때문에 올해는 현대사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요거는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약간 랜덤이에요. 이 출제자들이 시험을 내는 데 있어가지고, 요거 안 냈네? 요거 작년에 좀 많이 냈네? 그러면은, 출제 비중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랜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근대사 비중이 조금 줄었는데, 요거는 꼭 요렇게 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년 시험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요, 요 패턴은 아마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비롯한 이런 공무원 한국사 출제와 관련해서는 쉬운 건 그냥 쉽게 돼요. 하지만 어려운 건 좀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게 아주 지엽적인 것을 어렵게 낸다, 그게 아니고요. 좀 우리가 아는 건데 속어법으로 접근해야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보기에서 한두 개는 몰라도 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보통은 난이도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시험 보지 않으셨다면요, 법원직 한국사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1번부터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이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선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1948년 실시된 선거를 기념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선거가 무엇인가 보니까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보통선거라는 의미가 있대요. 1948년 우리 한국사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보통선거,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었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 이 선거와 관련한 문제 포인트였겠다. 자, 공부하셨다면은 다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자, 지금 제 수업을 처음 들으셨다면요, 문제 풀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어떻게요? 필기할 필요가 없어. 이거 여러분들 다 그 전에 미리 학습을 하고 문제풀이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게 될 교재 요약 노트본이에요. 자, 여기에 이렇게 시각화돼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한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됐었던 한국사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이자 보통선거, 평등선거, 바로 5.10 총선거. 자, 이 5.10 총선거는요,
정부 수립 이전에 정부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될 거야. 그 시작점에 있는 선거가 바로 5.10 총선거다. 그럼 누구를 뽑습니까? 바로 국회의원들을 뽑죠. 이들이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헌법이 바로 제헌헌법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 뽑게 되는데 임기는 2년이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5.10 총선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잖아요. 5.10 총선거와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 포인트를 우리가 학습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누차 강조해 드렸었는데 임기 2년, 이거 4년이 아니다. 지금은 4년인데 이때는 초대 국회만 임기가 2년이었었어요. 그리고 만 21세 이상이다. 만 18세, 만 19세 이거 다 아닙니다. 예, 만 21세 이것 또한 포인트였었다라는 거지요. 자, 이 5.10 총선거는요. 제주도 지역에서는 실시되지 못했다. 왜냐하면요. 제주도에서는 비바람이 불고 있었거든요. 4.3 사건이라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나타나게 됐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었다. 그 다음에 이 5.10 총선거는요. 북한 지역에서는 실시되지 못하게 되지요. 왜요? 이제 남북한으로 분단되는 그 시작점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선거는 유엔이 주관했었던 선거, 국제연합 유엔이 주관했었던 선거인데 북한 지역에서는 실시를 거부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 지역에서만 실시가 되더라. 아니 그러면 이건 분단 아닙니까? 분단, 남북한 분단 이거 안 된다. 통합을 꾀해야 된다. 분단이 아니라 남북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추진했었던 바로 남북 협상을 주도한 남북 협상파들은 불참하게 됩니다. 자, 이 남북 협상파 이들은 뭘 합니까? 이들은 바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노력을 하지요. 자, 이게 누가 있었냐면요. 김구와 김규식 이런 인물들이 있단 말이지요. 자, 그래요. 답 하나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임기 1번에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이게 포인트였던 거야. 4년이 아니고 2년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김구, 김규식은 선거 불참을 선언하였다. 이분들 누구라고요? 분단은 안 돼. 남북 협상을 주도했었던 남북 협상파들이거든. 이 남북 협상파들은 북한 김일성 만나가지고 이제 통일정부 수립을 논의했었으나 실패로 끝나게 된다. 자, 3번에 이 선거로 이승만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아니에요. 이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선출은 국회에서 이후에 만들어진 재헌국회에서 그죠? 이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헌국회가 헌법을 공포하게 될 건데 이 재헌국회의 재헌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승만을 국회의원들이 뽑게 될 겁니다. 이 선거에서 이승만이 선출된 게 아니라 이후에 국회에서 선출되게 된다. 자, 4번에 18세 이상 아니라고 이것도 포인트였지. 21세 이상이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2번이잖아. 이 기본 난이도였었고요.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해 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파악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가 나라가 남긴 문화유산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고령군이 나왔습니다. 고령. 지역사를 우리가 쭉 한번 훑었는데 지역별로 우리나라의 한국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각 지방의 지역별로 어떤 한국사 주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고령 있었단 말이지. 그래요. 고령군은 원래 가이다. 시조 이진 아시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얘기 하려는구나. 근데 진흥왕이지요? 이를 공격해 없애고 그 지역을 군으로 삼았다. 그리고 나중에 고령군으로 계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물어보는 겁니까? 가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가야는 금간가야와 대가야를 중심으로 하여
6개 가야가 만들어진 연합체의 성격을 띠고 있게 되는데 전기가연맹은 금관가야 중심, 후기가연맹은 대가야 중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관가야는 김수로 시조입니다. 그리고 대가야는 이진아시왕이지요. 그리고 금관가야, 이 금관가야의 지역이 바로 여기는 김해입니다. 예. 김해. 요거는 지역과 관련해서 한번 또 봤었어요. 대가야는 고령이다. 그래서 금관가야는 김해가 유적지고요. 대가야는 고령이 유적지다. 고령의 지산동 고분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진흥왕에게 멸망당했었던 거는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 바로 대가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금관가야 대가야 구분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포인트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역 관련해서 김해인지 고령인지, 그리고 신라가 어느 왕 때 망하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나라는 뭐겠습니까? 금관가야가 아니라 대가야입니다. 고령지방 이진아시왕 진흥왕에게 멸망당했다. 대가야가 남긴 문화유산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습니다. 지산동고분군, 이게 뭔데요? 고령의 지산동고분군 기억하시라라고 강조해 드렸었고, 이는 또한 가야 유적지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정리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대가야를 골라라 라는 겁니다. 자, 1번에 있는 나머지 오답을 한번 볼게요. 산수문전, 산수문이 벽돌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백제 산수문이 벽돌이고요. 여기는 도교라는 이 사상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2번에 임신석이석, 요거는 신라 의 문화유산이고요. 신라의 청년들이 유학 공부, 공자님, 맹자님 말씀, 유학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것을 맹세를 새긴 비석이에요. 4번에 금동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다라고 되어 있는 불상이 있는데요. 자, 삼국의 불상 중에 이거는 고구려 불상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어렵지 않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를 통해 알 수 있는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예. 자,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의병의 주제는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의병의 주제가 3가지가 있는데, 자, 그 의병과 관련해서 3가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을미의병이 있고요. 그리고 을사의병, 그리고 정미의병,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자, 이건 근대사 편에서 우리가 보는 건데요. 의병을 구분해라 라는 게 나온다면은 요 셋 중에 하나예요. 을미의병인지, 아니면은 을사의병인지, 아니면은 정미의병인지, 요 3가지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자, 이 특징을 구분하는 건데, 그래요. 이 문제는 결국 이 셋 중에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료를 잘 파악하는 게 관건이었었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춘천 등지에서 백성이 소란 피운 것은 이라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춘천부에 모여 있는 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춘천. 이거 단서가 아니야. 다른 단서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요. 소란 피운 것은 8월 20일 사변 때 쌓인 울분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요 소란이 의병인 것 같아요. 의병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떤 사변 때문에 사람들이 울분에 차서 이런 일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백성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시 돌아오도록 해라. 너희들 이제 그만해라 라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을미의병은 명성황후 시에 그 다음에 을미개혁 때 단발령이라는 조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 왕비였었던 명성황후를 죽였었던 거, 요거를 요 앞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을미사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변. 예. 변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이 의병을 일으켰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변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울분에 찼대. 열받는다 이거지. 일본이 왜 우리 왕비를 죽이냐 이거야. 왜 우리 왕비를 죽이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몰아내자. 군사작전을 감행하자, 자발적인 군대를 일으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단발령이라는 거는 또한 을미개혁 때 머리 스타일을 서구식으로 바꾸고 상투를 잘라라라는 거였었는데 이것도 배후에 일본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 이런 사변, 일본에 대한 우리 물리치자라는 이런 의병을 우리가 을미의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을미의병의 특징은 양반들 유생 중심이었었다. 왜냐? 우리 국가를 무너뜨린다. 우리 국가가 뭔데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성리학 국가거든요, 조선. 이 성리학을 지키자. 뭐라고 하냐? 정학을 지키고 사악함을, 그죠? 사악함을 배척한다. 위정척사 사상이라 그래요. 유교 성리학 국가를 우리 양반들이 지켜야 된다. 일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정신 문화를 흔들고 있다라고 판단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을미의병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3번과 4번을 먼저 볼게요. 4번 먼저 보시면요, 외교권 박탈에 항의하여 일어났다라는 게 바로 을사의병이거든요. 을사의병의 배경이 되는 게 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이에요. 이 을사늑약은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는 이런 국권 피탈 조약이었었거든요. 자, 이 을사의병에 저항했다. 을사늑약에 저항했다. 바로 이게 을사의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다른 의병이구나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미의병은 일본 이후에 우리의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요.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기도 했었던 의병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국연합의병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로 쳐들어가서 일본과 싸우자 라는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의병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혹시라도 이렇게 헷갈리셨다면요, 춘천 등지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울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 진공작전?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조금 지역적인 포인트인데 이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요, 경기도 양주예요.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겠다. 우리는 따라서 어떤 게 사료의 포인트인지를 잘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의병을 구분한 데 있어서는 원인, 그 다음에 특징, 이런 걸 나눠보시면 되는데, 여기 원인이 나왔단 말이죠. 사변, 울분. 왕비가 죽어서 울분이 터졌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구나. 그래서 이 을미의병임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자진 해산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은 고종이 해산 권고 조칙을 내리게 될 거거든요. 자,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와 같은 행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종 6년 망이의 고향인 가를 충수년으로 승격시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망이라는 단서가 나왔어요. 충순현으로 승격시켜라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어요. 그래. 승격을 시켰대. 어떤 지역을 승격시켰대요. 그러면 승격이 되기도 하고 강등이 되기도 하나 보다.
이런 행정구역, 지방행정제도에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망이, 망소이라는 단서가 또한 나와 있습니다. 망이 단서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고려 후기 무신집권기 때 지방에서 난이 벌어지게 되는데 공주, 명학, 소가 있습니다. 이건 사회편에 제가 따로 또 정리해놨는데 뭘 정리해놨냐면요. 충순현으로 당시 무신 집권자가 승격을 시켰다. 가만히 있자. 그러면 이걸 승격을 시켰다라는 거는 요게 조금 아래급에 있는 행정단이었나 보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향두곡, 소 이런 특수행정구역은 차별이 있었던 일반 행정단위 군현에 비해서 차별받고 천대받았었던 세금 부담도 무거웠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정구역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요거 시기를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무신 집권기이고요. 고려 무신 집권기이고 그 다음에 요 가는 뭐겠냐? 바로 특수행정구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 공주, 명학, 소라고 되어 있었죠. 특수행정구역이요. 소구나. 자, 두 번째, 고종 40년 충주의 나아가 몽골 꿀망대에 공을 세워서 현으로 승격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뭐 뒤에서 보게 될 건데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무신 집권기 때 마찬가지로 몽골의 침입이 벌어지게 될 건데 이게 최우라는 사람 집권기 때 이때 이제 많은 하층민들이 항전하게 될 겁니다. 경기도 용인 쪽에서는 처인성에서 그리고 충주에 뭐 다인철소라고 있는데 여기도 소예요. 요거는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충주 다인철소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승격되었구나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 다만 하층민들이 항전했구나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특수행정구역과 관련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특수행정 관련해가지고 우리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어려울 게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되게 많이 강조했었거든. 공주 명학소다라는 거는 이거 중요하다. 공주도 중요하고 소도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고르는데 무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답 한번 볼까요? 1번에 군사적인 특수지역에 설치되었다. 요거는 고려시대 때 군사행정단이 양계라고 불린 지역입니다. 3번에 원주, 청주 등 5곳에 설치되었다. 3번의 내용은 통일신라 오소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4번에 지역순찰을 위해서 안찰사가 파견되었다. 고려시대 일반행정 5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좀 상급 행정기관이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학습하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건데 시험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집중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친 사건에 대한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건의 발달은 조선의 사실상 마지막 황제인 고종의 인산이를 이틀 앞둔 고종이 죽었구나. 그래 장례식 하는구나. 소요의 기미가 있어서 독립운동 같은 사건이 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막 일본이 이거 지금 무슨 소요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립선언문 보도금지명령,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려나 보다. 그래서 이어쳐저쳐 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일들이 전개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결정적인 단서는 이미 처음 시작 부분에 나와 있죠. 고종의 인산일을 앞두고 독립선언문 발표. 자, 그러면 뭘까요? 바로 3.1운동이에요. 이게 3.1운동과 관련한 배경 내용입니다. 고종이 서거하고 독살설이 유포되기도 했었다. 그래서 고종 인산일을 기점으로 하여 기미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3.1운동이 이제 하나 둘씩 확산돼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은 3.1운동이다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고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셔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막 모여 있습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수업 때도 계속 강조를 해드릴 거예요. 3.1운동이 나오면은 뒤에 나오는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해서 오답에 이런 내용들이 있겠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게 3.1운동의 결과입니다.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우리는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의 통합적인 구심점이 필요하다. 너무 산발적으로 막 나눠져 있었거든. 3.1운동을 겪어보니까 야, 규모는 컸는데 독립이 달성되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 통합적인 커맨드 센터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드는 겁니다. 3.1운동의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요거죠. 그죠? 자, 근데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패턴이 딱 그대로야. 요거가 오답에 있을 거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맨날 얘기했거든. 그거예요. 그냥 사료만 조금 안 본 것 같은 사료인데 그것만 나와 있는 거고 또 찾으면 되는 거죠. 키워드. 1번에 신간회가 진상조사단 파견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시작. 3번에 민족 율당운동을 추진하는 계획이, 요건 60만세 운동 관련한 내용이거든. 야, 진짜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구나. 전형적인 패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뭐가요? 3.1운동 나오면, 또는 반대로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항일 운동이나 일제 때 있었던 만세 시위, 서로 오답으로 물고 물리는 거거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이에요. 다음 자료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무신집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어라, 무신집권이가 또 나왔네. 그럼 고려 무신집권기와 관련한 내용이겠지요.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윤후. 이분 어디서 봤지? 몽골 얘기에서 봤는데 처인성으로 난을 피하였다. 이거 우리 공부했으면 아는 거예요. 살리타가 공격하다가 활로 쏴서 죽었다.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했구나. 그래서 이분께서 나 혼자 한 게 아니다라면서 겸손함을 이렇게 훈훈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바로 몽골 침입 당시,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처인성 전투입니다. 몽골 침입 당시 김윤후가 지휘했었던 처인성 전투, 대표적인 항쟁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몽골 침입 때는요, 하층민들이 크게 활약했었다. 이거 기억나세요? 아까 문제에서 이거예요. 하층민들. 여긴 또 부국이었거든. 그지? 노비라든지. 하층민들이 많이 활약했었던 게 몽골 침입 과정에서 등장했었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김윤우가 활약했다. 자, 근데 이때 무신집권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구? 최시정권 최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몽골 항쟁 과정과 관련한 PPT 화면이고요. 요거는 국내 무신 집권과 관련해서 정리해뒀었던 내용입니다. 최후 집권기 때 몽골의 침입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그 이전 다른 집권자들과 구분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1번에 사병 조직인 도방을 확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도방을 재설치하고 확대했었던 거는 최충원식입니다. 이 도방이라는 기구는 일종의 경호 조직 같은 건데요. 무신집권의 군사 조직인데요. 요거는 최충원 이전에 경대승이라는 이 집권자가 만들었다가 최충원 때 요거를 다시 부활시켜서 확대시키는 이러한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나머지를 보자. 2번에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했다.
4번에 서방을 두어서 문신들에게 자문하였다. 예, 최우가 정방, 서방이라는 기구들을 만들었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기반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이고요. 3번에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 몽골에 항전하였다. 그래요. 강화도 천도했었던 거예요. 몽골이 침입해서. 이건 여기에도 나와 있단 말이지. 강화도를 천도했다. 예. 강화도 섬에 가서 우리가 항쟁을 이어가자. 이때 집권자가 바로 누굽니까? 최우였다라는 거죠.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헌법. 여러분 좋아하는 헌법. 저 안 좋아하는데요? 좋아하셔야 됩니다. 예. 좋아하시고, 여기도 나오고, 예. 헌법도 과목이 있잖아요. 자,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자, 가만히 있자. 대통령을 국민 투표, 예. 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게 아니고 선거인단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한대요. 이런 거를 직선제가 아닌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간선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간선제, 국민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직접 선거,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고 뭐 국회라든지 아니면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든지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든지 이거는 헌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선출기구입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인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인단과 관련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헌법이 뭡니까? 바로 1980년에 제정됐었던 전두환 헌법이에요.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제를 통해서 자기가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박수 받고서 그냥 대통령 해먹었다. 전두환이다. 자, 그러면 이 헌법이 적용된 시기다라고 하면은 전두환 정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용된 시기. 이 헌법은 8차 개헌 헌법이고요. 그리고 적용된 시기다라고 하면은 전두환 정부겠지요. 예. 요거 고르는 거예요. 1번 10월 유신이 단행되었다. 이것도 제가 오순환 때 이 패턴을 말씀드렸거든. 제가 업계 비밀 썰을 많이 풀어드렸어요. 뭐 시험 출제를 어떻게 하는지. 전두환 나오면은 박정희 유신이 나올 거예요. 뭔가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 네, 군부 독재 시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답으로 서로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 10월 유신 단행되었다. 이건 박정희 유신체제 출범 전이겠지. 물론 헌법 기준으로는 유신헌법 출범 직전이에요. 예, 그래서 6차 개헌 헌법이긴 할 텐데 어찌됐건 간에 박정희와 관련돼 있죠. 2번의 베트남 파병, 이것도 박정희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박정희 정부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번에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지방자치제는 부분인지 전면인지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부분적으로만 실시된 거는 노태우 정부고요. 전면 실시 되는 거는 김영삼 정부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또 다른 정부구나. 4번에 언론사의 보도 지침이 하달되었다. 자, 이 전두환 군부 독재 정부 시기 보도 지침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조금 요거 좀 잘 안 본 것 같은데 사실 사회편에도 요게 또 나와요. 예,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전두환 정부는 아니 지금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사실 요 전에 또 뭐 있었냐면요. 요 전에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어요. 광주에. 예, 이를 유혈 진압했단 말이지. 이 정통성이 없어. 예, 이거 민주주의 정부 맞아? 아니잖아, 사실 전두환. 예, 그러니까 강압적으로만 그냥 막 통제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도 지침이었었어요. 예, 언론사를 장악하면서 전두환 막 찬양, 이런 기레기 분들이 막 등장하는 시기란 말이지. 그러면 유화책으로서는 내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재미난 거 만들어 줄게. 프로스포츠 뭐 야구 이런 것들 막 출범하게 된다.
라는 것들, 예, 상반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보호로심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유신체제가 아니라 전두환 정부식이다 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따라서 답을 고르면요. 옳은 것은 4번. 예, 요렇게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7번까지 문제를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잠깐 끊고 가보도록 할게요.